안보 청구서입니다. 기사 같이 보시죠. 이 대통령 트럼프 이르면 다음 주 백악관에서 만난다. 이미 한미 간 대략적인 관세 협상은 좀 타결이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구체적인 금액을, 이 구체적인 뭐 투자 금액 이런 거는 2주 후에 백악관에서 만나서 우리가 다 발표를 할 거예요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시효 만료를 하루 앞두고 극적으로 타결이 됐다. 15%에 플러스 3,500억 달러 투자로 이 결정이 됐다라는 건데, 말씀드렸죠. 조금 전 조현 외교부 장관, 마코 루비오 장관 만나서 일정을 좀 조율을 했다라는 거죠. 다만 일정이 아직 확정이 되진 않았다. 다만 첫 이 대면, 어떻게 보면 상견례 자리였기 때문에 상호 간의 어떤 동맹 의식을 좀 확인을 했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지금 이렇게 다음 주에 백악관에서 만나는데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할 것이냐라는 거죠. 오늘 조간들이 다 청구서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트럼프 이 만나 국방비 증액 등 묵혀둔 안보 청구서를 내미는 거 아니겠느냐. 근데 사실 이 부분이 이윤수 교수님, 사실 이번에 우리나라는 계속 패키지 딜로 가자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었고, 처음에는 미국도 뭐 원스톱 쇼핑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결국 결론적으로 나온 걸 보니까 패키지가 아니더라. 그러면은 정상회담에서 다른 청구서가 있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예, 사실은 이게 패키지 딜이나 아니면 원스톱 딜이 우리한테 맞는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논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는 먹고 사는 문제죠. 네. 경제 문제고, 다른 하나는 그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아하, 그래서 그쵸. 죽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뭐 희생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죽고 사는 문제에서 손해를 보면은 사실 안 된다라는 측면에서 처음에 그것을 내놓기는 했지만 따로따로 협상을 하는 게 네. 경제에서의 어떤 실리와 목표를 달성을 하고 또 안보에서 우리가 뭐 손해를 보지 않도록 각각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협상을 한다라는 점에서는 바람직했던 부분이죠. 근데 이제 경제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다음에 네.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2주 있다 정상회담 한다라고 했을 때는 네. 그동안 얘기가 안 됐던 정말 트럼프 특유의 탑다운 형식의 협상. 여기에는 이제 당연히 그동안 얘기했던 안보 문제가 들어갈 거예요. 경제에서 뭐 조선업 얘기를 계속했다면 안보에서는 주한미군 방위 그 주둔비 얘기를 계속했었고 여기에서는 사실 트럼프가 그동안 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들이 논의가 될 우려가 좀 있고요. 그래서 이 구체적으로 트럼프가 얘기했던 숫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가능한 것이다, 안 한 것이다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준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와 죽고 사는 문제를 그냥 하나로 퉁쳐서 크게 패키지로 보는 게 또 맞냐라는 시각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일단 먹고 사는 얘기는 어제까지 좀 일단 일단락이 젖었다고 한다면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곧 얘기가 있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죽고 사는 문제도 자꾸 돈 얘기를 꺼내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 나오는 게 안보 청구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현재 주한미군 주둔비가 연일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좀 볼까요? 네, 우리는 이미 바이든 정부 때 협상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2026년부터 30년까지는 1조 5,192억 원 요만큼 우리가 부담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전체 주둔 비용의 대략 한 30% 정도, 그 GDP 대비 한 2.3%인 건데, 근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하는 금액은 우리는 이미 이렇게 많은 건데 라고 얘기합니다만, 아유 너무 작아. 한국 매년 100억 달러 지불해야 돼 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13조 7천억 원이다 라는 건데 13조 7천억 원씩을 지금 현재 1조 5천억인데 13조 7천억 원 지불하라는 건 13배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게 교수님, 이게 사실 우리가 이걸 전혀 안 받고 버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게 도마에 오른다면, 그럼 대체 우리가 좀 더 부담을 한다 그러면 얼마까지 부담하는 게 선방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이 부분이
전 정부, 바이든 정부에서 나름 합리적으로 협상이 됐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네. 이제 그 뒤에 이 올리는 비중에 대해서는 물가 상승률에 맞추겠다는 나름 경제 논리에 맞는 합리적인 조정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요구하는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10배가 넘는 수준의 조정이고요. 네. 이게 일부 그 계산한 것에 따르면은 100억 정도 내게 된다면은 실제로 미군이 우리나라에서 쓰는 비용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나올 정도로 이게 네. 합리적인 수준이냐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이 방위비 분담금의 목표를 우리가 어떤 숫자를 내놓다기보다는 이게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이 어느 정도이지. 그리고 사실 우리가 GDP 대비 2.3%라고 할 때 네. 이거는 뭐 미군 주둔 비용이 아니라 우리 국방비에 대한 내용인데요. 사실 국방비에서 사실 뭐 정부의 지출이 다 그렇습니다만 상당한 부분이 인건비인데 우리는 다른 국가와는 다르게 이 숫자가 적어 보일지는 몰라도 실질적으로는 그 많은 군인들이 의무 복무에 대한 거고 그쵸. 그 사람들의 인건비를 계산을 한다면 이미 5%가 넘는 수준일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인 숫자를 내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트럼프가 구체적인 숫자로 이제 말이 통할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또 의문이 있지만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번 경제 협상에서 구체적인 논거로 이제 우리가 설득을 했다면 안보에서도 이런 준비가 철저하게 돼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이게 지금 속속 한 말씀 하면 다 좀 주옥 같습니다. 아니, 우린 다 의무복무인데 인건비를 따져줘야지. 요것만 얘기하는 게 어디 있어? 지금 그 얘기예요. 혹시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 있으시면 네, 이런 부분 이거 중요하다라는 거 나중에 협상에 대비해서 좀 이 준비하시는 이런 분들은 관련해서 이런 포인트도 좀 이 염두에 두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일단 한미 정상 이제 뭐 당장 이르면 다음 주에 첫 대면을 한다. 근데 만나자마자 좀 불편한 얘기, 지금 돈 얘기도 해야 되고 죽고 사는 문제도 지금 해야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첫 대면 앞둔 한미 정상 구체적 투자액 그리고 안보 디테일 조율 예고. 네. 지금 저희가 아마 안보 청구서를 내밀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안보 청구서는 새롭게 들이밀 것 같다라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도 얘기한 게 2주 뒤에 백악관에서 구체적인 투자 금액이나 용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발표를 할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인즉슨 앞으로 정상회담 열릴 때까지 관련한 구체적인 투자액과 용처 등등의 세밀한 디테일한 부분에 대한 논의가 실무 차원에서 좀 더 진행이 될 거다라는 얘기이기도 한데 교수님,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라는 말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또 우려되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에라는 말씀하셨는데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에 뭐 다 됐다고 다 된 것처럼 축하해요 뭐 얘기하지만 이건 좀 아닌데라고 하면 어떡해라는 생각도 들어요. 예, 사실 지금 이 협상 결과에 대해서 네. 뭐 우리가 15% 숫자를 보고 선방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네. 나름 잘했다라는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짧은 기간 동안에 우려했던 것에 비해서는 뭐 좋은 성과를 낸 거는 좋습니다만 사실 이 악마가 디테일에 있는데 우리가 그 디테일을 잘 몰라요. 지금 현재. 이게 그 3,500억 불을 어떻게 쓰느냐에 대해서 1,500억 불은 조선에서 쓴다고 얘기를 하지만 네. 사실 2,000억 불은 또 트럼프 마음대로 한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이 투자에 대한 성과를 어떻게 나누느냐에 대한 얘기도 잘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이 디테일을 잘 모르는데 이 디테일이 어떻게 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조심스러워야 될 게 저는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네. 하나는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성과를 잘 낸 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일본은 쌀 시장 좀 개방했는데 우리는 추가 개방하지 않는다고 합의했는데 그러면 이거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이거를 우리가 이게 받는 대신에 도대체 뭘 내주었던 건가? 아하. 이게 우리가 내준 것이 지금 언론의 보도는 잘 안 되어 있지만 우리가 정말 큰 거를 놓친 것은 아닌가? 그게 설마 이게 100억 불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동일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사실상 이런 디테일이 어떤 것이냐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네. 두 번째는 숫자보다도 지금 우리가 잘했다 하는 분위기인데 저도 나름 이게 굉장히 선방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만 이게 지금 분위기가 협상이 끝났다라는 어떤 이 자축 분위기인데
이게 그냥 일단락 젖었으니까 뭐 뒤풀이를 하는 정도면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자축하고 축하하고 굉장히 잘한 거기 때문에 우리 이 협상 조건에 만족한다라는 분위기가 마치 여론인 것처럼 형성이 되면은 저희가 아하. 다음 협상에서 굉장히 불리하고 다음 협상이 훨씬 더 크거든요. 사실 트럼프하고 뭐 대통령이 만나는 자리고 사실 모든 디테일은 사실 트럼프가 탑다운 형식으로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렇죠. 건데 사실 그 부분이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협상 결과 너무나 훌륭하다라는 식의 평가를 이제 뭐 언론이나 여론에서 형성을 한다면은 이거는 저희 정부가 협상에 나갈 때 우리가 오히려 더 부담을 주게 만드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뭐 안 돼라고 얘기했을 때 니네 국민들이 다 좋아하는 거 아니었어? 라는 평가가 나올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주옥 같은 말씀 또 나왔습니다. 지금 두 개가 중요하다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일단 농수산물시장 개방 안 한 건 좋지만 하지만 큰 틀에서는 안 보이는데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 뭐가 어떤지까지를 다 봐야 이게 진짜 잘된 협상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다들 잘했다, 선방했다, 훌륭하네 라고 얘기를 하는 건 좋은데 이게 무슨 축제 분위기처럼 이렇게 돼서 미국에서 볼 때 우리가 손해본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아직 협상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닌데 이어지는 협상에 상당히 우리 정부 측 입장이 곤혹스러울 수가 있다. 그 점을 좀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 협상이 이제 완전히 다 끝난 게 아니고 진행 중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만평 같이 볼까요? 이런 만평이 나왔어요. 네. 지금 이게 파도입니다. 큰 파도에 이재명 대통령 같죠? 근데 여기 줌에서 좀 잡아주시겠어요? 네.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노하나 적고 지금 있는 이재명 대통령. 근데 관세 협상 파고를 하나 갓 넘었어요. 갓 넘었는데 이거보다 더 높은 파도가 여기 있다. 무슨 파도냐? 방위비 분담금이다. 제목하여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웃을 시간도 넉넉하지 않다라는 거죠. 빨리빨리 다음 파고를 또 준비를 해야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네. 사실 이재명 대통령 요 파고 하나 넘는 것도 너무 힘들었어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노심초사했던 이 대통령 협상 물밑에선 생난리 이까지 흔들렸어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이빨이 흔들려가지고 사실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가만히 있으니까 진짜 가만히 줄 알고 말이에요. 말을 하면 악영향을 주니까 말을 안 한 거예요. 그러나 말 안 하는 와중에 오리가 물살에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우아한 자태로 있지만 물밑에서는 얼마나 생난립니까? 우리 가까이 있는 참모분들은 알지요. 우리가 얼마나 노심초사하면서 정말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네, 어제 이재명 대통령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죠. 진짜 밑에서 오리가 빠지지 않으려고 발을 열심히 굴리고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말이야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인 줄 알고 말이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인 줄 알고 말이야 라는 말은 윤영걸 대표님 이거 야당 들으라고 한 얘기인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뭐 야당 겨냥할 수도 있고 네. 일부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됐잖아요. 한미 관세 협정이 엄청나게 국익에 중요한데 왜 대통령이 안 보이냐 뭐 이런 보도가 많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해명성으로 어제 얘기한 거 아닌가 싶어요. 사실 관련 대책회의를 좀 주재하는 사진이라든지 뭐 좀 이런 게 좀 나왔으면은 국민들이 좀 더 안심했을 텐데 이재명 대통령이 아예 거의 관련 회의 주재를 하는 모습이 안 보였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 자신이 없어서 빠진 거 아니냐, 책임 문제 때문에 빠진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을 의식한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좀 관련 부처 회의도 좀 하고 그걸 좀 안 한 게 조금 아쉽고 그 시기에는 또 부산 가서 뭐 타운홀 미팅도 하고 그랬거든요. 네. 그거보다는 한미 관세 협정이 훨씬 중요한데 어제 해명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운 부분이죠. 그 관세 협정도 굉장히 잘했다는 식으로 파한대소하는데 터널 10개 중에서 지금 터널 하나 통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정된 건 2개예요. 관세 협정에서 15% 관세. 그걸 EU나 일본도 했으니까 사실 우리가 특별하게 얻은 건 없어요. 또 하나는
저 한미 정상회담 네. 그걸 또 당연히 해야 될 걸 선물처럼 2주 내에 하자. 뭐 그런데 어떻게 보면 당연히 할 거 했다. 뭐 성과라면 성과일 수도 있지만은 좀 아쉬운 부분은 우리가 그 농산물 쌀을 지키려고 저는 자동차를 희생한 거 아니냐. 자동차가 그동안에 한미 FTA 무관세였거든요. 네. 무관세인데 15%가 됐어요. 근데 일본은 여태까지 2.5% 내다가 15%가 됐어요. 그쵸. 우리가 2.5%가 불리해진 거예요. 그래서 도요타 자동차는 15% 급등을 했는데 현대 자동차는 어제 5% 가까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농산물, 소고기 지키려다가 우리 제조업을 좀 많이 희생한 거 아니냐. 그리고 또 안보 경제를 좀 패키지로 좀 했으면은 같이 넘어갈 텐데 또 이재명 대통령 다음 주나 다다음 주 가면은 네. 이제 안보 협정을 다시 해야 되는데 관세 협정은 주고받는 제로섬 협정이거든요. 어제 뭐 사진 찍을 땐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우리 대표단도 엄지척 사진을 찍었잖아요. 네. 협정에서 엄지척은 없습니다. 주고받는 거예요. 근데 안보 방위비는 일방적으로 우리가 내야 되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큰 터널을 또 앞두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선방했다라고 하지만 사실 꼼꼼히 뜯어보면 좀 구멍이 많아요라는 취지로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는 최창일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여야 입장으로 제가 좀 대변해 볼게요. 근데 여당은 또 과도하게 정말 자화자찬 분위기예요. 이게 완전히 뭐 옳았다 말이야 이렇게 가고 있고 야당은 또 야당대로 왜 이 자동차 관세를 12.5%로 못하고 왜냐면 우리 한미 FTA에서 관세가 제로였거든요. 근데 우리가 15%로 했으니까 네. 일본에 비해서는 이제 협상을 못했다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국민의힘이 그러지 않았거든요. 일단 15%만 지켜라. 왜냐면 자동차, 철강 이런 것들은 50%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야가 너무 이것도 진영놀이로 하는 것 같아요. 앞서 두 분이 여러 가지 세부적인 내용은 말씀했으니까 저는 그 얘기는 안 하더라도 이 부분도 이제 국익인데 이거야말로 국익이에요. 우리가 네.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 진영이 없다라고 얘기 많이 합니다만 안보 높지 않거든요. 이게 요즘 뭐 안보와 경제가 같이 맞물리고 있는 거예요. 아까 뭐 먹고 사느냐, 죽고 사느냐 문제 나왔습니다만 이런 상황에서 여야가 너무 과도할 정도로 이걸 칭찬하고 축제 분위기 일어나는 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야당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결과를 너무 폄훼하면 안 된다. 이건 사실 협상이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 사실 이게 우리 지난해 그 비상계엄을 불법계엄을 겪고 나서 상당히 이게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협상에 응하지도 못하고 지난 정권에서 최상호 전 부총리라든지 안재근 전 산업통상부 장관이 해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어쨌든 정권이 출범이 해낸 게 참 다행스러워요. 다행스럽지만 우리가 뭐 다행스럽다는 거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철강도 지금 50% 그대로고 말이죠. 일본은 또 US 스틸인가 뭐 인수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언론도 보니까 오늘 논조를 보니까 그렇게 자축 분위기도 아니에요. 나름대로 이거는 우리가 산이 높다. 물이 네. 아까 저기 만평에서 봤잖아요. 우리가. 저는 그래서 절대 우리가 축제 분위기로 가지도 않고 있고 그래서 일단 우리 야당도 국민들도 일단 협상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약간의 반발 같은 건 필요하겠으나 과도할 정도로 이걸 폄훼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여당도 정말 너무나 갈 파고가 높아요. 앞으로 우리가. 디테일이 어떻게 나올지 누가 합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 보세요. 어제도 협상 다 됐는데 쌀 개방 우리가 해냈다라고 미국은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안 맞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미국 그 트럼프 대통령은 알면서 그런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이제 어떠한 변치 플레이가 나올지 알 수 없어요 지금. 저 분담금 문제도 그렇고 그러니까 네. 정말로 마지막까지 돌다리 하나도 두들겨가는 그런 심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떠한 트럼프의 변칙 플레이가 나올지 알 수가 없다. 끝까지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 힘들었어. 이도 흔들렸어. 라고 얘기하면서 살짝 좀 벗어나는 얘기 같기도 합니다만 사실 말씀을 좀 들어보면 교수님 한편으로 많은 사람들이 아니 한미 FTA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뭐 상호관세 15% 하고 철강 품목관세 50% 하고 다 물린다며. 그러면 상호 양국 무관세 한다는 한미 FTA는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사실 이게 국제법이 가지고 있는 좀 맹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게 국제법은 이제 상대적으로 구속력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교통법규는 어기는 순간에 이제 범법 폐기가 되는데 네. 이 한미 FTA와 같은 거는 사실 이게 지금 미국이 어기고 있다는 거 알죠. 근데 우리가 제소를 하지 않으면 그게 범법 행위로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미국이 무서워서 제소를 할 수가 있나요? 지금 상황에서 제소를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미 FTA는 사실상 되게 중요하게 유지가 돼야 되는 법률이고 이게 뭐 무효가 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 실질적으로 지켜지지 않았을 때 뭐
아무런 그게 없이 우리가 지금 우리만 어떤 측면에서는 이제 15% 관세를 이제 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좀 어려울 수 있는 거는 지금 그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뭐 농산물 시장 개방했다 그러고 네. 물론 우리는 이게 정치적인 레토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또 그냥 이게 아마 협상팀에서 디테일하게 얘기했었다면 또 다른 문제가 안 됐을 수도 있는데 이게 청와대에서 반박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두 분이 나중에 만났을 때 이제 누구 얘기가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무적으로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할 때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해서 좀 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좀 생각도 해봅니다. 네. 사실 지금 이 한미 간 얘기가 살짝 좀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디테일 안에 숨어있는 악마들을 잘 끄집어내서 처단을 하는 게 중요한 얘기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조금 전 이 속보가 좀 들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한국 관세율 행정명령 25%에서 15%로 수정을 좀 했다. 이 행정명 서명을 했다라는 소식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일단 15%는 아무리 변덕이 죽을 듯해도 이제 바꿀 수 없다. 사인했다라는 거죠. 네. 하나하나 이제 조금씩 다음 정상회담 있기까지 좀 순서를 좀 밟아가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여기까지 오는 것만으로도 이미 이 파도 하나 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나 이도 흔들렸어요. 라고 이재명 대통령 얘기했죠. 근데 사실 이재명 대통령 말고 누가 이가 안 좋다고 했었는데 라고 생각 안 드시나요? 역대 글쎄 용산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이가 약한 것이냐 거기가 원래 그런 것이냐 라는 얘기가 나와요. 왜? 노무현 정부 때 이 당시에는 비서실장이었죠.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 이때 치아가 10개가 빠졌었다라고 하죠. 그리고 이때 이 문재인 정부 때 임종석 비서실장. 이때 6개가 빠졌었습니다. 그리고 노영민 비서실장. 뭐 개수까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노영민 실장도 상당히 여러 개가 빠졌었다. 이재명 대통령 이게 좀만 더 길어서면 이빨 흔들리다가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최창렬 교수님, 아니 다들 이게 이렇게 다들 이 이빨이 빠지나라는 생각이 사실 들긴 들어요. 이게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가 많으면 이가 빠지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뭐 치과 의사가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되게 스트레스 받으면 이제 되게 이가 안 좋아, 치아가 안 좋아지죠. 네. 이게 지금 저 공통적 현상들이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 아니 비서실장들. 그러니까 여기 아마 보통 신경 쓰는 게 아닐 거예요. 대통령실에서 지금 여야당에 계속 뭐 그때나 지금이나 뭐 정치가 하나도 안 변했으니까 얼마나 공세가 심합니까? 조금만 잘못해도 그걸 이제 빌미 삼아서 공세를 취하고 이런 것들을 가장 피부로 느끼고 절박하게 인식하는 게 아마 대통령을 보호하는 비서실장일 거예요. 아마. 뭐 다른 참모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아마 그런 상황을 반영하는 것 같은데 아까 이재명 대통령 얘기를 못했는데 이 치아 얘기가 나올 때 네. 이제 뭐 회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너무 과도하게 대통령이 나서서 여러 번 그 관세 협상 이런 거에 대해서 과도할 정도로 위기의식을 보이는 게 오히려 전략적으로 안 좋을 수 있다는 판단을 했음직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이건 실무에서 해 나가는 거고 결국은 실무 협상을 거쳐서 마지막에 이제 한미 정상이 탑다운으로 해결하는 거거든요. 이게 정상회담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정상 외교를 하는 게. 아마 그래서 그런 얘기를 아까 애들로 한 게 아니냐. 내가 무슨 말을 안 하니까 무슨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 줄 아느냐 뭐 이런 말을 했는데 제가 볼 때 그 치아에도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이가 흔들릴 정도면 뭐 다른 원래 이제 이가 안 좋아서 그랬을 수도 있고 이번 최근에 이런 거 이번 제가 좀 봐도 객관적으로 볼 때 아찔한 게 만약에 15%에 16%로 관세가 협상이 됐다. 네. 아마 야당이 완전히 총공세로 나올 겁니다. 아마. 봐라 당신들 결국은 미국이 중국의 영향력에 반대한다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최근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못 만났고 또 위성락 안보실장도 루비오를 못 만났어요. 최근에. 그래서 야 이게 뭔가 미국이 우리를 좀 부신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있었는데 만약에 관세가 15% 그나마 안 됐으면 그 걱정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게 이가 흔들린 걸로 되지 않았을까라고 추론해 보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길래. 네. 네. 이재명 대통령 혹여나 15% 말고 16%나 그 이상의 이 결과가 나오면 어쩌지라는 고민을 인간인데 하지 않았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이가 흔들릴 정도로 상당히 스트레스를 좀 받았던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공교롭게도 여기다 지금 비서실장
의원들의 지금 치아가 흔들렸다라고 나오는데 강훈식 비서실장의 치아 상태는 또 괜찮은 건가라는 생각도 살짝 듭니다.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